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조금 오싹합니다. 내가 맡긴 돈이 내일 아침에 사라진다면? 이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중국입니다. 최근 중국 금융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습니다. 72곳의 은행이 연쇄 파산했다는 헤드라인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에이, 설마 국가가 관리하는 은행이 그렇게 쉽게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자극적인 뉴스 뒤에 숨겨진 중국 경제의 거대한 균열, 그리고 그 파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주 깊고 진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하룻밤 사이 증발한 은행들, 대체 무슨 일이? 자, 먼저 팩트 체크부터 들어갑시다. 2024년 중반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소식들을 보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단 며칠 사이에 수십 개의 지방은행들이 간판을 내렸습니다. 특히 랴오닝성에서는 랴오닝농 촌상업은행이라는 거대 공룡이 탄생하면서 그 밑으로 36개의 중소은행이 흡수합병됐습니다. 이걸 보고 언론에서는 연쇄파산 혹은 증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강제 구조조정입니다. 하지만 예금주 입장에선 내 은행이 사라지고 다른 큰 은행에 편입되는 과정이 결코 유쾌할 리 없죠. 왜냐고요? 그 과정에서 내 돈을 온전히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역에는 이런 식의 소규모 농촌은행이 약 3,800여 곳이나 있습니다. 이들의 자산을 다 합치면 무려 7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사실상 좀비 상태라는 겁니다. 2. 범인은 바로 이 안에 있어 부실의 삼각편대.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은행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부동산 거품의 잔혹한 복수. 중국 경제의 2,530%를 차지하던 부동산 시장이 헝다이 VERGRAND, 비구이 위안 컨트리 가던 사태 이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방 은행들은 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줬습니다. 건물이 올라가고 분양이 잘 될 때는 이보다 더한 노다지가 없었죠. 하지만 공사가 중단되고 유령 도시가 늘어나면서 은행들이 빌려준 돈은 고스란히 부실 채권 NPL이 됐습니다. 일부 지방은행의 부실 대출 비율은 40%에 육박한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100만원 빌려주면 40만원은 못 받는다는 소리죠. 장사 접어야 하는 수준입니다. 둘째, 지방정부의 그림자 채무 폭탄. 중국 지방정부들은 그동안 LGFV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구라는 우회로를 통해 엄청난 빚을 내서 인프라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은행들이 금고 역할을 했죠.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죽으니 지방정부의 주수입원인 토지 매각 대금이 끊겼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정부 믿고 빌려줬는데 그 정부가 나 지금 돈 없어라고 버티는 상황인 거죠. 셋째, 만연한 부패와 관리 부실. 작은 지방은행들은 감시에 눈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은행 고위 간부들이 친인척 기업에 부당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빼돌려 개인 투자에 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2022년 허난성에서 터진 예금 인출 중단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알고 보니 은행 내부자들이 시스템을 조작해 수조 원의 예금을 가로챘던 사건이었죠. 3. 2022년 허난성의 트라우마 내 돈 내놔. 여기서 우리는 잠시 2022년의 허난성을 복귀해봐야 합니다. 당시 농촌은행 4곳이 예금 인출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중국 당국의 대응이 압권이었습니다. 시위대의 휴대전화 속 건강코드를 빨간색으로 바꿔서 아예 밖으로 못 나오게 통제해버린 겁니다. 결국 장갑차까지 등장했다는 루머가 돌 정도로 상황은 험악했습니다. 민심이 폭발하자 중국 정부는 뒤늦게 5만 위안 약 900만원 이하의 소액 예금자부터 돈을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중국 인민들에게 아주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은행도 정부도 내 돈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불신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72곳 은행의 연쇄 파산 소식에 사람들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바로 이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4.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중추그룹의 몰락. 은행들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른바 그림자 금융의 핵심인 중추그룹 GHONGGHI 엔터프라이즈 그룹의 파산은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중추그룹은 부유층의 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자산관리 회사였는데 최근 80조 원이 넘는 부채를 감당 못하고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 기업의 망조가 아닙니다. 은행 시스템 밖에서 돌아가던 거대한 자금 흐름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중주그룹에 돈을 맡겼던 중산층들의 자산은 휴지 조각이 됐고, 이는 곧 소비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안 그래도 내수 경기가 바닥인데 중산층의 지갑까지 다치니 경제순환이 일어날 리가 없죠. 5. 중국 정부의 전략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자, 상황이 이쯤 되니 중국 중앙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대규모 통폐합입니다. 부실한 은행들끼리 있으면 다 같이 망하니 좀 건강한 은행이랑 합쳐서 덩치를 키워라. 이게 겉으로 보기엔 합리적인 구조조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썩은 사과 여러 개를 모아놓는다고 싱싱한 사과가 되느냐는 의문이죠. 오히려 부실이 전이되어 더 큰 시스템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은행이 파산해서 예금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뱅크런은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판을 바꿔달고 숫자를 지워가며 시간을 벌고 있는 중입니다. 6. 이것은 일본식 장기 불황의 서막인가? 많은 전문가가 지금의 중국을 보며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를 떠올립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금융권은 부실 채권에 허덕이며 인구 구조는 고령화되는 그 모습 말이죠. 그런데 중국은 일본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1인당 GDP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불황을 맞았지만 중국은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빠진 상태에서 위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늙고 병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금융 시스템의 마비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돌아야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이 생기고 가게가 소비를 할 텐데 지금 중국의 돈줄은 부실을 메우는데 급급해서 꽉 막혀 있습니다. 7.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남의 집 불 구경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 은행 망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대답은 상관이 아주 많다입니다. 공급망 리스크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입니다. 중국 금융 위기로 기업들이 줄도산하면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수출 타격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의 소비가 죽으면 우리 경제 성장률도 깎여 나갑니다. 금융시장 변동성 위안화 가치가 흔들리면 원화 가치도 같이 춤을 춥니다. 우리 주식시장과 환율에도 직격탄이죠. 8. 결론 거인의 발등에 떨어진 불. 중국 은행 72곳의 연쇄 파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빚으로 쌓아 올린 중국식 고속 성장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중국 정부는 특유의 강력한 통제력으로 이 위기를 관리하려고 하겠지만 시장의 법칙까지 통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부실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고 그 고통의 무게는 결국 평범한 인민들이 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보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 불투명한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이죠. 오늘 준비한 대본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의 이 조용한 파산이 과연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지 아니면 긴 침체의 시작일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